신통방통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앞뒤가 똑같은 윤태현 앵커 휴가로 이번 주 진행을 맡게 된 장혁수입니다. 9월의 첫날 이 신통방통 시작하겠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거취 문제가 연일 정치권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직권 면직을 검토 중이라고 한 것 기억하실 텐데요. 이번에는 자진 사퇴하라 이런 공개 경고까지 보냈습니다. 우상호 정무수석의 말 준비했는데요. 들어보시죠. 아무리 봐도 이분은 방통위원장을 하시는 목적이 조금 정치적인 것 같아요. 제가 그 국무회의장에서 옆에서 보면 시키지 않는데 꼭 준비해온 발언을 해서 이 뉴스를 만들어요. 본인이 나가서 SNS에 혹은 기자실에 가서 자기가 한 얘기를 막 밝혀요. 순수하지 않다. 정치적 목적이 있다. 지금 대구시장 출마설도 있는데 정치적 출마를 할 생각이 있으시면 그만두시고 나가시는 게 맞지 않나. 네, 우상호 정무수석 작심 발언을 하는데 많이 밉보이긴 한 것 같습니다. 스스로 거취를 결단하라는 건데 일단 정무수석 얘기는 이진숙 위원장이 그 자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근데 모든 게 정치와 맞닿아 있죠. 우리 뭐 스포츠에서 누구 선수 기용했는지 가지고도 국회의원들이 막 질타를 하고 정치적인 문제로 환원을 시키고 이랬던 거 많이 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해석하면 정치적인 문제가 되는 건데 우상호 정무수석까지 나서가지고 저러는 게 민주당이나 이재명 정부에서 저걸 정치적인 문제로 만들고 있다. 그냥 법대로 하면 되는 문제거든요. 과거에도 우리 많이 봤던 게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도 그냥 법대로 수사하게 놔두면 정치적 문제가 안 생기는데 정치적으로 때리니까 보수 후보가 됐지 않냐.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만드는 건 지금 정치인들이 그렇게 만드는 거지.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간단해요. 법에 보장된 임기대로 가겠다. 그냥 그대로 놔두면은 사실 더 이상 언론에 부각이 될 이유가 없거든요. 그리고 놔두면은 8월까지 임기를 하고 나면은 그냥 법률상으로 출마를 못 합니다. 근데 저거는 그냥 때려서라도 커지는 거 감수하고라도 방통위는 갖고 오겠다라는 것 때문에 손익계산을 한 걸로 보여요. 지금 법대로 놔뒀을 때 뭐 기소 이후에 직권면직까지 가는 거는 스스로 분석을 했을 때도 안 될 거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정치적으로 압박을 하자. 이것 때문에 커지더라도 결국은 대구시장 정도인데 뭐 대선 후보가 되는 것도 아니고 대구시장은 어차피 민주당에서 못 가져오는 곳이니 그 정도 커지는 것까지는 감수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통위는 빨리 갖고 오겠다. 이런 계산인 것 같습니다. 뭐 민주당에서는 이진숙 위원장이 호시탐탐 대구시장을 노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아무래도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은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뭐 대구시장이다 이렇게 뭐 특정 지역을 꼽는다라기보다는 결국 이진숙 위원장의 그간의 행보가 매우 정치적이었다라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미 감사원에서도 공무원의 정치 중립성 위반에 대해서는 이미 확인된 바가 있기 때문에 특히 대통령실에서도 정치 중립 위반 그것도 방통위원장이라는 자리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엄중하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죽하면 우상호 실장이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오늘 인터뷰를 보면 뭐 대통령실과 뭐 직접 상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본인의 개인 의견이다라는 말씀을 덧붙이긴 했지만 그래도 일단 이진숙 위원장이 보여주고 있는 행보들 특히 감사원으로부터 정치 중립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이미 확인이 되었다는 점 이런 점들을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아마 우상호 비서실장은 비롯해서 대통령실에서는 직권 면직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는 것 아니겠나 생각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상호 정무수석이 오늘 한 번 더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저희가 잠시 후에 보여드리고 이진숙 위원장 직권면직을 검토한 이유가 정치 중립 의무 위반이었습니다. 방통위원장 신분인데 보수 유튜브 방송에서 너무 정치적인 발언들을 많이 한다 이거거든요.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고 오시죠. 보수의 여전사 참 감사한 말씀이고요. 가짜 좌파들하고는 우리가 싸우는 전사들이 필요하다 실질적으로. 야당 의원들에 맞서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것을 했는데도 그렇게 시민들이 국민들이 응원을 해주셨지 않나 그렇게. 국민이 자유파 국민이 부여한 자랑스러운 간판입니다. 보수 여전사 이진숙. 감사합니다. 저런 발언들이 문제가 된 거죠. 여기에 더해서 대전 MBC 사장 시절에 법인카드를 유용한 의혹도 있는데 뭐 경찰 수사가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감사원에서 주의 처분을 한 것만으로 직권면직이 가능한가요?
사실상 그것만으로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고요. 네. 주의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계속해서 어떤 정적 중립 의무 위반의 소지가 있는 발언이나 행위를 이어간다면 그때는 직권면직 등의 사유가 될 수는 있겠지만요. 지금 현재 주의 처분을 받은 것만으로 곧바로 이 직권면직까지 된다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 주셨던 이 대전 MBC 사장 시절에 있었던 이 법인카드 유용 사건 또한 현재 수사 중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수사를 받는다라는 사실만으로 직권면직하기는 좀 부족할 것 같고요. 이 수사 상황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상호 수석의 작심 비판에 이진숙 방통위원장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바로 반응을 냈거든요. 조목조목 반박을 했는데 법적으로 임기가 보장돼야 한다는 주장을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건 잘못됐다. 임기를 보장해주면 나는 지방선거에 못 나가게 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해라.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위원님? 예, 이진숙 방통위원장 입장은 간단하더라고요. 어차피 내년 2026년 8월까지 본인의 임기가 보장이 돼 있는 건데 네. 지방선거는 뭐 6월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임기가 보장이 되면 본인은 당연히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는 거. 그런 뭐 입장인 거고요. 그리고 방통위원장의 임기는 법적으로 보장이 돼야 된다. 뭐 네. 이런 당연한 입장이기 때문에 자신은 뭐 정치적인 자리로 이렇게 뭐 의심을 할 필요가 없다. 법적으로 자기의 임기만 보장을 해주면 된다. 뭐 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괜히 자신의 거취 문제를 가지고 정치적으로 이슈화시키지 말라. 이런 입장을 내면서 반박을 했습니다. 뭐 직권면직을 해준다면 오히려 대구시장 출마에 날개를 달아주는 그런 꼴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우상호 수석도 재반박으로 맞섰습니다. 오늘 아침에 언론 인터뷰를 했다고 하는데요. 들어보시죠. 이 직권면직 관련한 이야기는 아직 결정난 건 없다. 수사 상황 보고 결정할 내용이다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그렇습니다. 그건 맞는데 저는 제 의견을 말씀드린 거예요. 저도 정치 오래 했고 정권 교체지마다 어떤 이런 임기제 공무원들의 임기 문제로 시끄러웠던 걸 다 기억하고 있는데 이분이 제일 시끄럽잖아요. 1인 체제에다가 방통위는 무력화됐고 그다음에 정치적 발언은 계속하고 또 전환길 씨가 공천 주겠다고 하고 여러모로 저는 부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전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린 거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과 상의한 적은 없습니다. 이 집권 초기에 전 정부에서 배정한 인사와의 엇박자는 왕왕 있어 왔습니다만 이런 문제가 계속 생긴다면 어찌됐든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제 지금 보통 기관장들의 임기는 3년이고요. 네.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고요. 총선은 4년마다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지난 임기 때 전임 대통령이 임명했던 분들이 새로운 정권이 바뀐 이후에도 계속 임기를 유지해서 이런 임기의 불일치에 따른 문제들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끊임없이 반복이 되어 왔거든요. 대표적인 게 지난 정부 때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그리고 네. 한상혁 방통위원장 문제가 걸렸었는데 사실 뭐 그때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보장된 임기가 있는데 왜 자꾸 직권면직이나 이런 걸 하려고 하냐라고 반발을 했었고 네. 지금 보면은 이제 당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아니 정권과 기관장의 임기가 일치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지금과 정반대의 입장을 취하고 있거든요. 이런 일들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지난 정부 초기에 대통령의 임기와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하게 하는 아예 그냥 법을 만들어 버리자 이런 논의들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때는 민주당이 또 그걸 반대를 했었고 그때는 국민의힘이 그걸 또 추진을 했었고 정권이 바뀌고 나니까 이번 정부에서는 또 민주당이 그걸 찬성하고 국민의힘이 이걸 반대하는 일들이 반복이 되고 있거든요. 네. 이런 일들을 한번 지금 미국처럼 미국 같은 경우엔 정권과 함께 교체되는 자리에 대한 리스트를 쭉 정리를 해가지고 그걸 이 플럼북이라는 형태로 정리를 해서 여야가 합의를 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네. 이번에 좀 법을 만들어서 우리도 좀 그런 문제를 일괄적으로 정리를 하되 지난번에 민주당이 한번 안 했기 때문에 이 법에 대한 적용은 다음 정부부터 적용을 하면 공평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논의들도 있기 때문에 한번 적용을 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네요. 위원님 말씀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대통령 임기랑 공공기관장 임기를 맞추는 방안 그 방법도 좀 고민을 해볼 법합니다.
그렇죠. 정 의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공수만 바뀐 상태에서 같은 논쟁이 또 반복되는 모습들을 또 국민들께서 계속 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입법적으로 어느 정도 해결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대는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 차원에서 이런 부분은 뭐 여야 진영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여야가 협치로서 관련된 부분들을 법적으로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사실 오늘 국회가 개원일이기도 하지만 지금 여야의 어떤 극한 대립이 그리고 갈등이 또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이런 협치의 모습들이 좀 나오기가 어렵지 않을까라는 우려들도 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움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방통위원장 자리를 둘러싼 잡음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한 번이 아니에요. 2년 전에 한상혁 방통위원장 임기 2달 정도 남겼을 때 직권면직이 됐습니다. 상황이 180도 달라졌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당시의 모습 보시죠. 집권 세력의 사적 이익을 위해서 권력 남용을 너무 심각하게 저지르고 있습니다. 부당하고 위법적인, 위헌적인 언론 탄압하는 정권의 말로는 비참합니다. 직권남용은 물론 방송 장악을 위한 불법 쿠데타입니다. 당시에 이제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종편 재승인 심사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임기를 2달 정도 남기고 면직이 됐었어요. 당시에 야당이었던 민주당이 직권남용 이렇게 비판을 했었거든요.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상황이 바뀐 거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한 내로남불이다 이런 비판을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당시의 사건은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관련됐던 사람은 구속된 사람도 나왔고 어느 정도 실체가 드러났기 때문에 굉장한 위법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면직을 하지 않는다라는 게 오히려 문제가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진숙 방통위원장 사례하고는 달라요. 지금은 어떤 발언이 정치적인 의무를 위반했는가 요걸 가지고서 지금 그거하고 빗대는 것 자체도 경중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네. 그때는 면직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는 또 버텨야 된다라고 민주당에서 주장을 했었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와서는 그때 우리가 했던 거는 잘못이었다라는 걸 인정을 하시든지 전현희 권익위원장에 대해서도 이건 무리하게 우리가 정치적으로 이용했었다라고 인정을 하시든지, 근데 그거에 대해서 아무 얘기 없이 지금 이것만 물러나야 된다라고 얘기하니까 국민적인 공감대도 얻지 못하고 양쪽 진영 다 못 믿겠다. 이거는 사람에게 맡길 일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그냥 법에 맡기자. 네. 법으로 정하자. 양쪽 다 서로 팽팽할 때 예를 들어서 가위바위보도 단판인지 삼세판인지 먼저 정하고 해야 돼요. 한 판 해놓고서 자기 입장에 틀리니까 삼세판이었어 이렇게 하는 건 사람마다 다 그러고 싶은 욕망을 느끼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법으로 정하자는 얘기 저도 사실 지난 정부부터 했었거든요. 가장 충격받았던 게 박근혜 정부 탈탈 털고 그때 블랙리스트 있었다라고 그렇게 공격하더니 문재인 정부 들어왔을 때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산자부 블랙리스트 막 줄줄이 터졌잖아요. 그런 일이 있었죠. 이거는 사람에 맡겨가지고 했을 때 자기들이 공격했던 거 똑같이 한다. 그러니까 이번에 바꾸고 민주당이 국회 갖고 있을 때 그 다음 번부터 적용하자라는 얘기 저도 했었고 그게 상식적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정권에 따라서 이게 입장이 왔다 갔다 하는 거는 국민에게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이기 때문에 반복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공직자 정치 편향성 때문에 누군가를 정리해야 한다면 이 사람이 있지 않느냐, 이 사람부터 정리해라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바로 임은정 서울 동부지검장입니다. 왜냐? 이 서울 동부지검장 임은정 검사장이 하극상의 공무원 중립 의무까지 위반했기 때문에 파면해야 된다. 이게 국민의힘 주장입니다. 검찰개혁 속도랑 세부 내용을 놓고 정부 여당에서 계속 이게 엇박자가 나고 있잖아요. 여기에 임은정 지검장이 기름을 붓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결정적 계기가 지난 금요일 임은정 지검장이 노골적으로 이 민주당 강경파의 편을 들면서 수위 높게 저격 발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정성호 법무장관도 검찰에 장악돼 있다. 봉욱 민정수석 등 몇몇이 검찰개혁 오적이다 이렇게 지칭을 한 건데 발언 먼저 들어보시죠. 정성호 장관님의 말씀은 검찰이 바라는 아니라는 건 다 아시지 않습니까? 검찰 개혁을 갖다가 눈 가리고 아웅하는 수준의 검사장 자리 늘리기 이 안으로 나온 것 같아서 너무 참담한 심정이고요. 검찰 개혁 오적인 봉욱 민정수석, 이진수 차관, 성상원 검찰국장, 노만석 대검차장, 김수홍 검찰과장이 검찰 개혁 오적이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과 함께 김앤장 등 5대 로펌과의 유대가 결국은 법무부 장관님과 대통령님을 속이는 게 아니냐. 오늘 좀 발언을 세게 하셔가지고 지금 세게 했나요? 아무래도 현직에 계시니까 제가 쓸데없는 생각이 안 했는데 늘 하단 수위라고 하셨는데 슬픈요. 얼마나 발언이 셌으면 동석했던 기자가
센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문정 지검장은요, 정성호 법무장관을 공개 비판하면서 오적, 검찰개혁 오적의 실명을 공개를 했습니다. 봉욱 민정수석, 이진수 법무부 차관, 성상현 법무부 검찰국장,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에 김수홍 검찰과장까지 이 오적이라고 낙인을 찍으면서도 이건 세게 발언한 게 아니다 얘기를 했거든요. 이런 전례가 있었나요?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네, 없었죠. 발언의 수위가 굉장히 셀 뿐만 아니라 지금 이런 발언을 한 사람이 현직 검사라는 네. 점에서 많은 분들이 주목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5명의 이제 소위 검찰개혁의 오적이다라고 실명 리스트를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이문정 검사장은 정치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현직 검사이면서 서울 동부지검이라는 굉장히 큰 서울재경 검찰청을 이끄는 수장입니다. 근데 그렇게 수장으로서 자신과 조금은 생각이 다르거나 검찰 개혁에 있어서 자신이 생각하는 속도나 방향과는 조금 다른 의견을 내는 검사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신과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그들의 실명을 저렇게 언급을 하고 오적이라고 칭한다라는 것을 검찰 내부에서 이러한 발언을 어떻게 받아들일까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검찰개혁에 대해서 현직에서 또 열심히 검사 생활하는 현직 검사들이 굉장히 또 불안감을 느끼고 어떠한 방향으로 개혁이 될까가 각자의 생각이 굉장히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저렇게 현직 검사장이 저런 발언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조심스럽게 제 개인적 의견을 드리자면 검사들 입장에선 저런 발언이 정치적인 발언이다라고 생각이 들 가능성이 좀 굉장히 높다고 생각이 그런가요?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발언은 조금 자제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검찰 개혁을 놓고 이렇게 발언이 이어지는 건데 민주당에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저런 강경 발언이 이어지는 상황에 대해서. 일단 뭐 이문정 검사장의 발언이 지난 주말 내내 지금 좀 더 논란이 되고 있는 건 맞는 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좀 이런 측면에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검사 뭐 오적이라고 해가지고 그 저 5분에 대해서 뭐 좌표를 찍어서 뭐 이야기를 했다 이런 취지라기보다는 결국 이문정 검사장은 계속해서 그동안 본인의 소신처럼 검찰 개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분이거든요. 검찰 내부에 있는 사람임에도 그래도 검찰의 문제점을 항상 꼬집으면서 개혁이 필요하다라는 부분들을 계속 일관되게 주장했던 분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금 어느 정도 검찰 개혁을 앞두고 큰 그림은 나왔지만 지금 마치 외부에서 보는 모습들은 뭐 민주당 지도부와 그리고 뭐 대통령실에 어떤 간에 좀 불협화음이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좀 불안감이 좀 있는 그런 의견이 상황이기도 있었습니다. 합니다. 네.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불협화음은 없다고 생각은 하지만 일단 그렇게 보여지는 시각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문정 검사장으로서는 검찰 개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동이 걸리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의 목소리로 조금 더 발언이 거칠게 나온 것 아니겠나라고 생각은 듭니다. 이문정 검사장이 검찰개혁 오적을 찍었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뭐가 문제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오적 왜 찍은 겁니까? 글쎄 이제 저런 식의 오적이라는 표현 이런 식으로 이제 딱 프레임에 가두게 되면 저게 정권에 엄청나게 큰 부담과 타격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 보면은 민정수석, 법무부 차관, 대검 차장 아주 핵심 요직에 있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분들을 이제 뭐 이유가 어찌됐건 검찰개혁 오적이라고 낙인을 찍었기 때문에 현 정부 입장에선 민주당 지지층과 그리고 현 정부의 큰 갈등의 요인으로 될 수밖에 없고 저분들이 뭐 계속 직을 유지를 하는 이상 끊임없이 저분 얼굴만 봐도 저분이 이제 오적이구나, 저분이 삼적이구나 이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떠오를 텐데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저기 나온 5명은 소위 엘리트 검사들입니다. 엘리트 검사들이라는 건 뭐냐면은 뭐 사시 성적이 좋다 나쁘다 이런 것들이 아니고 자기 할 일들을 꾸준히 해왔고 수사를 잘하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어찌됐건 저는 이문정 검사장 저분이 무슨 수사를 지금까지 했는지 사실 기억나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런 분의 입장에서 지금까지 검사 일을 열심히 해왔던 분들을 검찰개혁이 오적에다가 탁 찍어버린다는 건 의도가 개혁이냐 아니면 뭔가 자신의 개인적 출세를 위한 아까 그 우상호 정무수석이 얘기를 했는데 검사직보다는 저분이야말로 정치 뜻이 있는 거 아닌가. 그렇다면 지금 동부지검 검사장이라는 중요 직책을 할 게 아니라 다음 지방선거나 총선 출마를 위해 출마를 하시는 게 더 저분한테는 어울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솔직한 저의 심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개인적 의견 밝혀주셨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적 영달 때문이냐 정말 개혁을 원하는 거냐
보는 사람도 헷갈리긴 합니다, 변호사님. 제가 보기에도 사실 저 정도면 정치에 입문하기 위해서 사표 던지기 직전에 하는 발언 정도가 저런 발언이 나오거든요. 정말 수위가 셌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저게 조직의 기강을 흐트러뜨리는 공무원으로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러는 거는 개인의 영달, 자기 뭐 주목받기 위해서 그런 것 같은데 저분이 뭐 검찰 개혁에 대해서 일관성을 갖고 있다라는 것도 자세히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게 네. 저분이 뭐 검찰에 대해서 개혁을 주장했던 것도 인적 청산이나 부패에 대해서 도려내야 된다. 뭐 이런 차원에서 시작했던 게 갑자기 지금 와가지고 수사 기소 분리와 아예 검찰청 폐지까지 주장을 해요. 일관되지 않아요. 저분이 하는 것도. 그러니까 지금 강성 지지층이 하는 거에 편승해가지고 주장이 여기까지 왔다. 그러니까 이제 검사로서 검찰이 왜 존재했는지 그 존재 자체를 부정한 거예요. 자기가 검사로서 왜 일을 해왔는지에 대해서 기반도 부정한다. 검찰이라는 거 없애면은 그 피해는 국민한테 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도 민주당과 한 몸일 때 야당 대표 시절에는 주장했던 게 지금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제가 항상 주장했던 게 결국은 민주당에서 저렇게 정권 흔들고 야당으로서 했던 거 정권 잡으면 달라질 수밖에 없다. 외교 문제도 뭐 쉐쉐 발언하고 이럴 때 나중에 뒷감당 못할 겁니다. 네. 결국은 미국 중심의 세계에 대해서 인정을 할 수밖에 없고 국익을 위해서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 가가지고 한 게 보수 정부에서 했던 거랑 뭐가 다른가요? 결국 따라오잖아요. 중국하고 약간 선 긋고 이제 미국 중심의 세계에서 우리가 확고하게 동맹 관계를 유지한다라는 거 밝히고 왔잖아요. 네. 거기에서 경제적으로 오히려 더 퍼졌다는 얘기까지 듣죠. 그러니까 지금 이 질서를 유지하고 국익을 위해서 하다 보면은 보수 정부가 옳았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검찰 뭐 보수 정부랑 검찰이랑 뭐 찰떡인 무슨 필연적인 관계가 있나요? 국익을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13만 명의 경찰이 과거에 고문하고 때리고 이랬던 거에 대해서 통제하기 위해서 2,000명 남짓의 검찰을 뒀던 것인데 그걸 없앨 때 그런 그 과거로 회귀했을 때의 문제에 대해서 뒷감당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재명 정부도 들어서고 나니까 이거 뒷감당 안 되는데 네. 그때 사회가 붕괴됐을 때 어떻게 책임질까?에 대해서 입장이 달라지니까 민주당하고 정부가 달라지는 모습이 보이는 거죠. 지금 여기에 대해서 국민 기준으로 놓고 봐야 되는데 강성 지지층 바라보면서 얘기하는 건 검사도 아니고 공무원도 아니다. 저거는 극히 소수의 민주당 그냥 정치인들만 할 수 있는 주장이지 국익 중심으로 생각하다 보면은 보수 정부에 대해서 했던 거 따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이재명 정부도 지금 거기에 딜레마에 빠져 있는 건데 그 균형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다 보니까 저런 발언들이 그냥 책임 없이 나온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경찰들도 직무를 열심히 할 거고 국정 운영에 관련된 부분은 출범한 지 얼마 안 된 정부니까 또 지켜보자 이런 얘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까지 쭉 말씀드린 인물 이진숙 방통위원장 그리고 임은정 지검장이죠. 둘 다 문제가 되는 건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정치적 중립 의무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임은정 지검장이 정당이 주최하는 토론회에서 공개적으로 이렇게 수위 높은 발언하는 건 괜찮고 이준석 방통위원장 유튜브에서 했는데 이걸 문제 삼는 거냐? 뭐가 다르냐? 이런 지적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저는 일관되기만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해서는 주의 나왔잖아요. 주의. 저거 네. 징계도 아니고 보통 감사원에서 위법을 발견하면 수사 의뢰로 넘기거든요. 이건 수사 의뢰 넘어간 것도 아니고 굉장히 경미한 거라 가지고 징계를 통해서 내보내기도 어렵고 수사 기소를 통해 내보내기도 어렵다. 그러니까 지금 그나마 온건했다는 우상호 정무수석까지 나서서 저 정도 하는 거는 진짜 네. 정치적으로 밀어내겠다는 뜻인데 다른 방법이 안 되기 때문이다. 그럼 그거에 대해서 문제를 삼으면 내 기준은 일관되기 때문에 임은정에 대해서도 우리 정부에서는 불편한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도는 나와야죠. 근데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자기들 편인지 아닌지 결국은 진영 논리밖에 남지 않은 건데 여기는 그러면은 법도 원칙도 없기 때문에 위선이다. 이런 식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거든요. 굉장히 소모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저도 과거에 진영 바뀔 때마다 싸우지 말자, 기준 세우자라고 했던 것도 이런 상황을 대비했던 건데 그때마다 거부해가지고 이런 상황을 초래한 거에 대한 정치적인 부담도 져야 될 뿐만 아니라 네. 이제라도 원칙은 회복해야 된다. 이진숙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러면은 임은정은요? 라는 거에 대해서도 정말 답변 정도는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답변을 해주시죠. 글쎄요, 저는 이진숙 위원장과 임은정 검사장을 동일성상에서 비교하는 것 자체가 저는 국민의힘의 어떤 전략적인 실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가요, 아예? 그렇죠. 좀 다르게 볼 점들이 분명히 있는 것이 네. 결국 이진숙 위원장은 방통위원장이거든요. 방송정책의 모든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분이 뭐 유튜브가 되었던 어디선가 나가서 정치적인 중립을 위반하는 발언을 한다는 것 당연히 국민들이 보시기에 그 우려가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 특히 대통령실에서도
결국 이준석 위원장이 저런 발언들을 하는 것은 본인의 정치적인 이해관계 때문이 아니겠느냐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문정 검사장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검찰 내부에 있는 사람임에도 스스로 계속해서 검찰 조직의 어떤 문제점을 내부 고발자처럼 제기해 왔던 분이고 계속해서 검찰 개혁에 대해서 한 목소리로 얘기를 했던 분입니다. 네. 물론 이번에 발언 수위가 조금 높았고 거칠다라는 평가들은 분명히 있었지만 검찰 개혁에 대한 본인의 소신에서 비롯된 이야기다라고 좀 선회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검찰 개혁을 놓고는 앞으로 진통이 계속될 것 같아요. 이문정 검사장의 정성호 법무장관 등 공개 저격에 검찰 안에서도 정말 강도 높은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저희가 세계일보 기사를 준비했는데 이문정 지검장을 향해서 정신 차리기 바란다 이런 비판까지 나왔습니다. 검찰 내부망에 올라온 글인데요. 공봉숙 서울고검 검사가 지난달 29일에 내부망에 글을 올려서 이문정 검사 정신 차리기 바란다. 보안 수사권을 놔두면 검찰청 권한이 유지된다, 보존된다라고 했는데 검사 생활 20년 동안 보안 수사 안 해봤냐 이렇게 직격 비판을 했습니다. 보안 수사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공소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 검사가 직접 수사를 하거나 사법경찰관에게 이제 수사를 요구하는 그런 권한을 말하는 건데 그런 게 없어져야 한다라고 말하는 게 실무 일선에 있는 검사로서는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주장이다. 이런 것 같아요. 네,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이건 어떤 거냐면요. 그냥 검사는 눈을 감고 경찰의 거의 송치 의견대로 따라서 기소 불기소 여부를 결정하라라는 말처럼도 사실 읽힐 수 있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된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속 사건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검찰이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이 20일밖에 최장 없단 말이죠. 그럼 20일 기간 내에 검사가 구속 기록을 검토해 보다가 이것은 참고인 누구누구의 진술이 좀 부족하다. 그럼 그것마저도 모두 경찰 단계에 내리면 20일이라는 그 한정된 구속 기간 안에 실질적 진실을 파악하기가 대단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검사가 직접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빠르게 구속 사건을 확인하고 기소 불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이 공봉숙 검사의 이야기인 것이고, 두 번째가 이제 보안 수사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검사가 직접 사건을 가지고 있어야, 예를 들어 경찰에서 검찰로 기소 의견, 죄가 있습니다 검사님 기소해 주세요라고 올린 사건에 대해서 기록만 봤을 때는 기소해야 될지 불기소해야 될지가 불명한 사건에 대해서 검사가 사건 관계인을 한번 불러다가 이야기를 듣고 심증을 형성해서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되게 굉장히 기본적인 네. 원칙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마치 구속영장을 검사가 청구했을 때 판사가 영장실질심사를 통해서 이 사람을 구속을 할지 말지를 결정할 때도 다 심사라는 절차를 거칩니다. 그것은 당사자의 이야기를 기록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직접 대면해서 들어보고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1심 재판 과정에서도 판사가 실형이라는 중형을 선고할 때 증인 신분이랄지 피고인 신분이랄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직접 대면을 하고 판단을 내려야 되는데, 이러한 보안 수사를 모두 하지 못하게 만든다면 과연 검사로서 적절하게 공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이러한 보안 수사권마저도 포기하게 만드는가를 이 공봉숙 검사가 지적한 것이고, 저도 이제 검사 생활을 했던 사람으로서 네. 상당히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새로운 인지수사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경찰이 검찰로 보낸 사건만큼은 필요할 경우에는 직접 사람들을 불러서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는 정도의 보안수사 권한, 직접수사 권한은 좀 남겨두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것이 국민들에게 더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한 우려가 계속 나오네요. 강경 발언은 강경 발언 차치하고 이 검찰 개혁의 디테일을 놓고도 맞붙는 상황인 건데, 장윤주 변호사님, 이게 뭐 세칙 개정하고 인적 구조 개편한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검찰 개혁을 위해서는 디테일에 대한 합의도 상당히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지금 당정 간에, 그러니까 당정대 간에는 어느 정도 의견 일치가 된 부분은 일단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 그래서 기능을 재분배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이견은 없는 단계로 갔습니다. 다만 그 속도라든지 그 말씀 주신 디테일의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세부적으로 조율할 부분들이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이제 수사권과 기소권을 이제 구별한 후에 그렇다면 뭐 공소청이나 또는 중수청이나 뭐 이런 부분들의 관할을 어디로 할지 부분이라든지, 뭐 말씀이 나왔던 보안 수사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나갈지에 대해서는 지금 조율 중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검찰의 역할에 대해서 너무들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당 시절과 정부 들어섰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나 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입장이 이렇게 달라지는 게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냥 저도 변호사 생활 15년 해서 제 사건도 그렇지만 언론 보도 기사만 몇 개 검색해도 경찰에서 기소 의견이었는데 검찰 올라가서 결백이 밝혀진 경우, 검찰에서 경찰에서 무혐의로 올렸는데 검찰에서 실체 진실이 밝혀져서 막 조직범죄까지 드러난 경우, 이런 거 정말 비일비재하게 봤잖아요. 네. 쉽게 생각해서 법원 재판도 1, 2, 3심 해요. 잘못된 판단을 했을 수가 있다고 전제를 하니까 인정하는 전제에서 그런 시스템이 있는데 경찰 수사는 한 번이면 끝난다. 이게 가능한가요? 여태까지 그거 갖고 안 되는 걸 봤었는데. 그리고 각 분야별로 그 수사 능력이 최대로 고도화되어 있는 게 지금 현재 검찰입니다. 그 노하우를 다 그냥 한 번에 버릴 정도로 경찰에 대해서 지금 한 번의 수사만 가지고 우리 국민의 인생을 걸 수 있는 정도의 그 기반이 지금 따여 있나요? 그러니까 정말 너무 무책임한 실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민 기준으로 했을 때는 너무 과도하고 너무 급속도다. 이거에 대해서는 국민적인 공감대 형성을 하기 위해서라도 시간은 더 필요하다. 지금 현재의 시스템대로면은 법조인들이 지금 얘기하는 게 국민에게 아, 이게 정말 이런 식으로 피해가 오는구나라는 거 정말 순식간에 느끼게 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검사와 검사장이 맞붙고 검사장이 장관에게 반기를 들고 검찰 개혁을 놓고 정말 너무 시끄럽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공개 토론을 직접 제안을 했습니다. 진화를 하려는 건데 정청래 대표도 당정대 간에 이견이 없다 이렇게 봉합을 시도하는 모양새입니다. 하지만 이번 갈등이 검찰개혁의 주도권 경쟁을 둘러싸고 대통령실과 여당 간의 신경전이 시작됐다. 이른바 명청대전이다.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정리해봤습니다. 들어보시죠. 수사와 기소는 완전히 분리해서 불가역적으로 만들겠다 하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반드시 시기를 놓치지 않고 추석 전에 완성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1차 수사기관이 중수청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진다고 하면 일단 중수청,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행안부 밑에 들어가게 됩니다. 수사기관 상호 간에 견제 균형이 있어야 될 것이고 특히 1차 수사기관에 대한 사법 통제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공소청이라는 명칭이 이제 확정된 건 아직 아니죠. 예, 검찰은 일단 헌법상의 검찰총장 임명된 관련 규정들이 있고 또 검사에 관련된 규정들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데 대한 또 문제, 위헌적인 문제를 또 제기하는 분도 계십니다. 당 지도부는 장관께서 좀 너무 나가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공개적인 토론의 장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대안을 내놓는 게 좋지 않을까. 심지어 당신이 주재할 수도 있다라고 이게 아까까지 말씀하셨어요. 검찰개혁을 맡고 있는 정성호 법무장관은 좀 신중해야 된다라는 입장인데 여기에 민영배 의원이 장관께서 너무 나가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상황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 토론하자 이렇게 직접 중재에 나섰는데 쉽게 진화가 되지 않는 모습입니다. 여기에 더 하나 정청래 대표가 29일에 올린 글이 화제가 됐죠. 개혁의 시기를 놓치면 반개혁의 저항이 제2의 밀물처럼 밀려온다. 지금 개혁의 페달을 밟지 않으면 개혁의 자전거가 쓰러진다. 이런 글들이 계속 나오니까 당정 간의 불협화음 아니냐 이런 의견이 나옵니다, 위원님. 예, 뭐 지금 아까 명청대전 뭐 이런 얘기도 나왔지만 사실 그 명청대전이라는 말 자체를 누가 만들어냈는지 모르겠지만 명청대전이라는 말 자체는 대통령 입장에서 엄청나게 모욕적인 발언입니다. 어떻게 대통령과 집권당의 대표가 현재 싸움을 하고 있다, 그것도 대전을 하고 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다는 거는 결국 대통령은 뭐 지금 정청래 대표의 표현대로 하면 대통령은 개혁을 좀 천천히 하자는 입장인 거고 여당 대표인 정청래 대표는 개혁을 빨리 과감하게 하자는 입장인 거서 그래서 두 사람이 지금 싸우고 있다 뭐 네. 이런 입장인 건데 저는 저 논쟁은 실체가 없다고 봅니다. 없다고 보고 결국에는 대통령의 뜻대로 검찰 개혁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정확히 대통령의 뜻이 저 검찰 개혁이라는 프레임 자체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결국에는 검찰과 경찰이라는 권력기관을 본인들이 어떻게 잘 통제해서 우리말을 잘 듣게 만들 것이냐 지금 이 문제를 논의하고 있는 거지 네. 저 안에 국민들에게 어떤 이익을 국민들에게 어떻게 수사기관에서 억울함 적게 할 것이냐 이 논의는 이
소위 검찰개혁이라는 논의 안에서는 아무 데서도 발견될 수가 없어요. 국민의 99.9%는 사실 별일 없으면 검찰 갈 일 없습니다. 네. 경찰 갈 일 없습니다. 검찰과 경찰이 왜 지금 문제가 지금 크게 되고 있느냐. 네. 바로 죄를 짓고 있는 정치인들 문제. 지난 정권 때 대통령이 재판을 5개 받았습니다. 네. 결국 검찰에 자주 가고 경찰에 자주 가야 되는 사람들은 정치인들, 특정 세력들인데 이 사람들한테 검찰과 경찰이 자기들의 말을 안 들으니까 누가 우리 말을 잘 듣게 할 것이냐. 이것을 논의하기 위한 게 지금 소위 검찰 개혁이라는 모자를 쓰고 논의를 하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대통령과 집권여당 대표가 싸우고 있다, 명청 대전을 하고 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중요한 것은 결국 국민들에게 누가 더 좋은 법률 서비스, 치안 서비스를 해줄 것이냐. 이 문제를 가지고 여당 대표와 대통령이 싸운다면 그건 정말 많이 싸워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논의하고 있고 싸우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건 과연 그들에게 누가 검찰, 경찰을 잘 요리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 것이냐 이런 거기 때문에 저는 참 한심한 싸움이라고 생각됩니다. 위원님 나름의 분석을 잘 해주셨어요. 이게 이제는 이 둘의 관계를 보는 저희도 헷갈립니다. 아까 사진 보셨지만 대통령실 초청 오찬에서는 활짝 웃으면서 구호를 외치는 모습. 그런데 또 한미 정상회담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간담회를 가졌을 때 여당 대표의 입장과 대통령 입장은 다르다 이러면서 계속해서 어떤 일련의 사안들에 대해서 엇박자를 보이고 있단 말이죠. 이게 앞으로 당정 갈등이 반복되는 건지 아니면 정확하게 역할 분담을 한 전략인지 궁금합니다. 일단 저는 당정 간에 또는 당과 대통령실 간에 갈등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 갈등이 있다라고 해석하는 건 정말 해석의 영역이라고 보이고요. 대통령이 했던 말씀은 결국 당연히 모든 국민의 대통령인 것과 그리고 여당의 대표로서의 하는 말은 당연히 다를 수 있겠다라는 원론적인 이야기를 한 것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이것이 어떤 갈등을 표출했다 이렇게 해석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검찰개혁을 두고도 대통령 스스로가 토론을 주재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건 결국 국민 공감대를 더 찾아 나가겠다라는 것이고 이 검찰 개혁이라는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본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데 있어서 좀 더 역할을 하겠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지거든요. 네. 그런데 정청래 대표가 그래도 개혁의 시기를 놓치면 안 된다라고 강경한 메시지를 낸 것은 이것이 갈등이 있다라기보다는 추석 전에 이 부분에 대한 정부 조직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확실하게 못 받겠다라는 부분들을 확인한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어느 정도 당정대 간의 그 조율이 물밑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갈등이 있다라고 보기에는 좀 과한 해석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짧게 좀 부탁드릴게요. 갈등이 없는 것 같아 보이시나요? 갈등이라는 게 사실 내 정치에 내 몸값 키우는 정도에 활용하겠다라는 생각은 있지만 두기 파열이 나가지고 돌릴 정도의 갈등이다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물타기다. 민주당 내부에서의 이런 강성 지지층에 대해서 의견 반영하고 있다는 액션을 취하는 것과 동시에 화합을 해가지고 나온 것은 정치적으로 숙고의 결과물이다. 이런 포장을 하기 위한 거 아닌가. 결국은 어느 정도 물타기를 하지만 결국은 여태까지의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흔드는 것 자체가 굉장한 충격을 줄 수밖에 없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다 고려했습니다. 강성 지지층만의 의견만을 반영한 것은 아닙니다. 이 정도의 포장을 위한 건데 이미 충격파는 왔다. 이거에 대해서 추진하고 쪼개고 이런 것 자체가 기존의 문제점에 의해 가지고 완성된 시스템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예전에 그게 검찰이란 제도가 도입될 때 문제는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에 오늘 이 9월 정기국회 개원식이 시작을 합니다. 검찰개혁 등을 두고 여야 간 강대강 대치 이 전면전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시작부터 정말 신경전이 치열합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요. 오늘 오후 열리는 개원식에 우리 다 같이 한복 입고 출석하자, 화합하는 모습 보여주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한복을 입고 차이보다는 통합과 화합의 메시지를 국민들한테 보내자라는 취지죠. 그런데 국민의힘이 한복 대신에 상복을 입는다고 합니다. 상복하면 떠오르는 게 2020년에 국회에서 이 공수처법 개정안에 반대를 하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삼배로 만든 상복을 입고 퍼포먼스를 펼치는 모습이 있어요. 저는 저게 딱 생각이 나서 저런 상복을 수백 명 입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정도는 아니고요. 송원석 위원장이 공지를 했는데 검은 양복에 검은 넥타이 그리고 근조 리본까지 하고 나오시오 이렇게 공지를 했다고 합니다. 반면에 민주당의 백혜련 의원은 지난달에 한복을 입고 국회 본회의장에 출석을 했거든요.
개원식 전부터 지금 이고은 변호사님 한복과 상복으로 맞서면서 전면전을 예고했는데 이 상황 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일반 국민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옷차림이 중요한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여야가 이렇게 극명하게 대치하는 상황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현안이죠. 저희가 이야기를 나눴던 이런 검찰 개혁안이랄지 굉장히 중요한 법의 체계들이 바뀌어야 되는 이 상황 속에서 사실 의복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 여든 야든 서로 건설적인 이야기를 하고 또 서로가 서로를 합리적으로 설득할 수 없다고 하면 상대 측의 의견도 좀 수용하는 그런 태도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저 의복이 어떠한 큰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근데 이게 국회의장이 중립인사긴 합니다만 민주당 출신 분이시잖아요. 근데 정작 민주당 분들도 좀 반응이 뜨뜻미지근한 것 같아요. 글쎄요, 일단 백혜련 의원이 먼저 제안을 했다라고 하고 백혜련 의원이 실제로 국회에 그 한복을 차려입고 나온 사진이 굉장히 화제가 됐었거든요. 네. 그때 뭐 정치 진영을 떠나서 국민들께서 굉장히 보기 좋다 이런 반응들도 굉장히 있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K컬처가 지금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때에 국회 개원할 때 국회의원들이 한복 입고 오는 거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마 민주당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 의원들의 자율에 맡기겠다라고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 어떤 의원들이 또 나름대로의 개성을 넣은 그런 한복을 입고 나올지 이런 부분들도 관전 포인트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후에 개원식이 되면 그 모습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이틀 앞으로 다가온 중국 80주년 전승절 이야기 짚어보겠습니다. 모레 중국 베이징에서 80주년 전승절 기념식이 열리는데요. 여기에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참석을 한다고 합니다. 김정은 위원장 중국 전승절 행사에 참석하는 것도 그리고 양자 무대가 아닌 다자 외교 무대에 오르는 것도 처음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긴 여정을 감안해서 오늘 이 베이징으로 출발할 거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지에선 지금 긴장감이 감돌고 있는데요. 오늘 신문기사에서 관련 내용 저희가 두 장면을 뽑아봤어요. 한번 같이 보시면 단둥 베이징 여객 열차 운행 김정은이 지금 전용 열차로 내일 도착할 것 같다. 천안문 주변이 진공 상태다. 50걸음마다 공안이 군이 어떻게 오셨습니까? 여기 잠깐 멈춰서 검문 받으시죠 하면서 통제하고 검문을 한다는 겁니다. 천안문에서는 정말 삼엄하게 행사를 위한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열병식을 무결점으로 치르기 위해서 정말 고강도로 도시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이 트럼프 정부가 자국 우선 중심주의를 외치고 관세 전쟁을 펼치고 있으니까 이 다자 외교의 리더가 될 만한 국가가 부재해 있다. 우리가 그 빈자리를 채우겠다. 이런 계산이라는 지적도 나와요. 말씀드렸지만 김정은 위원장 지금 평양을 비우고 6년 만에 중국을 방문한다고 합니다. 중국이 지금 손님 맞이를 단단히 잘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해요. 베이징 기차역 살펴봤는데 무장경찰들이 매표소와 출입구에서 경계를 펼치고 있고 중국 기차 예매 사이트에는 매일 오후 6시에 베이징으로 가는 열차가 있는데 내일 오전 8시쯤에 도착하기로 한 이 열차 예매도 중단이 됐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 그러면 김정은 위원장이 열차를 타고 가는 것 아니냐 이런 의문이 생겨요. 가까운 거리긴 합니다만 전용기가 아니라 열차를 선택한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김정은에게는 참매 1호라고 불리는 전용기가 있습니다. 네. 그러나 그 전용기는 인류신 비행기로서 그 단종이 벌써 한 30년 전에 이루어진 항공기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떤 설비라든가 비행 안정성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네. 물론 베이징과 평양을 오고 가는 것은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의 시간밖에 소요가 되지 않기 때문에 물론 그 시간 동안 무슨 문제가 생기겠습니다만 혹시라도 여러 가지 어떤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는 김정은 입장에서는 열차를 이용하는 것이 훨씬 안정적이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열차 저희가 어떤 열차를 타고 가는 건지 상당히 궁금해집니다. 더군다나 이 김정은 위원장의 열차니까요. 방중에 나선다면 한 20시간 정도 걸린다고 해요. 6년 전에 트럼프 대통령과 만났던 하노이 담판 때는 무려 이 기차를 타고 66시간을 이동을 했다고 합니다. 너무 오래 걸리고 이 여정도 편치 않을 텐데 그럼 김 위원장이 열차를 왜 선호하는 걸까요? 열차 내부 모습 한번 같이 보실까요? 열차 내부를 이 기록 영화를 토대서 민생을 향상의 돌파구를 문제의 식량 민생을 향상의 공산주의 이상 유일한 먼 길을 이어가시었으니
기록 영화 보니까 열차 안에서 담배를 피우는데 우리나라는 모두가 금연이 되잖아요. 근데 저렇게 담배를 피우는 게 흔한 일인가요? 북한도 열차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금지인가요? 네, 김정은만이 그 모든 금지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고요. 사실 네. 김정은은 뭐 어린, 심지어 한 2살, 3살 어린 아기들 앞에서도 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종종 포착이 되기 때문에 김정은의 어떤 담배를 어느 특정 장소에 피우는 것이 이제는 뉴스가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치외법권 같은 그런 그렇죠. 모습이네요. 이렇게 북한 매체를 통해서 저희가 대략적인 모습을 살펴보기는 했는데 1호 열차에 관련해서 정확하게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 저희가 추측을 하거나 이 면면을 살펴보는 정도로 만족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움직이는 요새라는 별칭이 있다고요? 예, 뭐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일단 이용하는 기차인 만큼 뭐 방탄 시설은 기본이고 업무를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을 텐데, 사실 김정은의 아버지였던 김정일 같은 경우는 비행기에 대한 공포증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행기를 이용하지 않고 장시간 걸리는 이제 기차를 자주 이용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북한에서 최고 지도자가 이용하는 기차에는 특수 시설들이 당연히 필요했던 거고요. 네. 그리고 제 기억에는 김정은이 말고 김정일이 이용하는 기차가 아마 용천을 지나갔을 때 용천에서 상당히 큰 폭파가 있었습니다. 폭발 그게 사고가. 사후에 이를 겨냥했던 일종의 테러 사건이었다고 이제 아마 평가들이 나왔었는데요. 그랬던 것처럼 기차로 이동을 하게 되면 동선이 다 드러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는 경호, 방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업무 시설인데, 이번 같은 경우는 사실 뭐 평양에서 베이징이면 1시간이면 금방 갈 수 있는 거리인데 왜 비행기 대신에 기차를 이용을 하느냐. 사실 김정은 같은 경우는 김정일과 다르게 비행 공포증은 없는 걸로 드러나 있습니다. 이미 지난 미북 정상회담 때 싱가포르 갈 때도 비행기를 타고 갔었고요. 그런데 이번에 왜 비행기 대신 기차를 이용하느냐? 그것은 아마 자신이 첫 다자 무대, 이 무대에 데뷔하는 어떤 외교 일정에 대해서 전 세계적 관심을, 사실 저희들도 비행기 타고 가면 1시간 반이면 금방 가는 건데, 이제 뭐 기차를 타고 보니 기차가 어디로 가네, 베이징에 무슨 뭐 예매가 끊겼네, 뭐 어딜 통해 가네, 뭐 베이징 단둥 가네, 뭐가 끊겼네, 이렇게 계속 화제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본인의 첫 다자무대, 그리고 북중러 정상이 처음 만나는 상당히 큰 외교 이벤트에 끊임없는 자기의 어떤 마케팅, 노이즈 마케팅, 이걸 위해서 기차를 타고 가는 게 아닌가라는 추정은 되고요. 사실 정상 국가의 지도자라면 이재명 대통령을 포함해서 1분 1초가 아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행기를 타도 가장 빠른 비행기를 타고 가장 최단 거리로 이용하는 게 정상 국가의 지도자입니다. 하지만 김정은 입장에서야 뭐 본인이 비행기를 타건 기차를 타건 1시간에 가건 몇 시간에 가건 뭐 자기 마음대로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차를 이번에 타는 거는 본인의 어떤 편의성 플러스 어떤 다자 무대, 첫 데뷔 무대에 대한 관심도를 집중하기 위한 전략이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근데 이 김정은 위원장이 현장 시찰을 하거나 순시를 나갈 때 옆에 누가 있는가 관심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뭐 김여정 부부장도 있었고 리설주 여사도 있었고, 근데 최근에는 김주애가 상당히 많이 발견이 됩니다. 이번 1호 열차에 김주애도 탑승을 해서 전승절의 모습을 비출까요? 저는 가능성이 없다고 보지 않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최근까지의 북한의 동향을 보면 원래 김정은 옆에는 항상 이설주가 위치를 해 있었으나 이제 이설주가 뒤로 물러나고 그 자리를 김주애가 대체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똑같은 그림이 펼쳐질 것이나 이번 같은 경우에는 외교 무대이고 다자 무대, 말씀하신 것처럼 김정은이 가장 처음으로 데뷔하는 다자 외교 무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여기서까지도 김주애를 본인의 옆자리에 앉힐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정상 국가의 지도자인 것으로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본인의 부인을 이제 영부인처럼 이렇게 데려갈 가능성은 있으나 보통 북한이 항상 후계자를 정할 때 중국으로부터 이 후계 구도에 대한 어떤 인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지를 얻어내는 것에 큰 신경을 썼기 때문에 김주애가 북한에서 김정은의 다음을 이어나갈 수 있는 후계자라고 한다면 이번 행사에 따라갈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외부에 크게 공개가 된다든가 아니면 김주애의 일거수일투족이 뭐 다 이렇게 노출되는 그런 일은 아마 없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 전승절은 북한 내부에서도 상당히
상당히 큰 행사인 것 같습니다. 북한은 김 위원장이 중국 전승절에 참석할 거다. 이 사실을 모든 주민들에게 알렸다고 합니다. 들어보시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례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석이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습근평 동지의 초청에 따라 중국인민 항일 전쟁 및 세계 반팔쇼 전쟁 승리 요든돌 기념 행사에 참석하시기 위하여 곧 중화인민공화국을 방문하시게 됩니다. 정말 대대적으로 이렇게 알렸는데 김정은 위원장 전승절에 참석한 이유가 뭘까요? 제가 보기에는 과거하고 다르다는 거를 본인도 느끼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냥 그 수령의 권위라는 거는 그냥 자연적으로 인정되는 거였는데 이제는 그거 가지고서 통치하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최근에 그 파병 병사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고서 자기들 잘못이다 뭐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그런 적 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수령의 권위라는 것만 가지고 북한 주민들을 통치하는 게 가능하지 않다. 나에 대해서 존경심이라는 건 내가 스스로 만들어내야 되는 부분이 있겠구나라는 걸 인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교 무대에서도 우리가 고립됐기 때문에 인민들이 어렵다라는 거를 인정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도 그럼 이런 노력을 하고 있고 성과를 내고 있다. 그러니까 다자 무대에 나가는 것 자체는 양날의 칼임에도 불구하고 원 오브 댐으로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상국가고 고립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물자들이 못 들어와 가지고 인민들이 어려운 거 이런 것들은 내가 해결하고 있다. 너희들의 불만 내가 충분히 안다. 이게 이제 약간 소통형으로 바뀌어가는 과정이 아닌가. 저는 그래서 다자 무대에서 본인의 위상이나 이미지에 대한 것도 여러 가지로 고려를 하다 보니까 참매를 안 타는 것도 좀 그런 측면으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위에서 떨어지는 비행기 사고에 대한 걱정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중국에 날아갔는데 되돌아올 때 무슨 고장 때문에 출발이 지연되거나 이런 완전히 망신스러워지니까 네. 이런 것들까지 고려해서 무엇보다 열차를 그렇죠. 이미지가 깔끔하게 마무리 짓고 성공적으로 돌아오기 위한 전략적인 그런 계산들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전략적으로 열차를 선택했는데 이동 시간이 기니까요. 이 3일에 열리는 이틀 뒤에 열리는 열병식 참석을 위해서 오늘 이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 베이징으로 출발할 걸로 보여요. 그러면 내일 베이징에 도착을 하고 모레 열리는 행사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천안문 망루에 이 김 위원장이 위치할 자리가 어딘지 그것도 관심인데 시진핑 주석을 기준으로요. 우푸틴 좌정은이 될 거라는 러시아 크렘린궁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최고 상석이 이 시진핑 주석 기준으로 오른쪽이라고 해요. 거기에는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자리를 하고 왼쪽에 김정은 위원장이 자리를 합니다. 10년 전에 전승전 70주년 때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 우측에 푸틴을 사이에 두고 자리를 했었는데요. 이 김정은 위원장은 왼쪽에 서기로 한 겁니다. 이 자리 배치에도 의미가 있을 거라는 말이죠. 그렇죠. 일단 시진핑 주석을 기준으로 지금 우푸틴 좌정은 그러니까 우측 오른쪽 푸틴 자리가 가장 최고 상석이라고 지금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왼쪽에는 김정은이 서게 되는 것인데 아무래도 지금 전 세계를 상대로 북중러가 얼마나 밀착해 있는지 이걸 보여주고자 하는 의도가 깔려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리 배치 하나하나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저는 일단 이 열병식 이후에 과연 북중러 세 정상이 함께 회담을 하는지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마 세 정상이 함께 만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만약에 세 정상이 따로 회담을 하고 거기서 뭔가 공동의 어떤 성명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전 세계적으로도 북중러가 이만큼 밀착하고 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모습이기 때문에 굉장히 국제적으로도 많은 또 파장을 일으킬 수 있겠다라는 생각 듭니다. 저희가 시간을 좀 돌려보면 2015년 전승절 행사 70주년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참석을 했었잖아요. 그때도 어디에 배치가 될 것인가라는 걸로 얘기가 많았었는데 시진핑 주석 왼쪽에 자리할 것이다라는 관측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왼쪽에는 오히려 중국 내부의 정치 인사들이 자리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번에도 그렇지 않을까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양옆에 북한과 러시아 대통령 원수가 자리를 하게 됐어요. 전과 지금 달라진 이유는 뭡니까? 전과 지금이 달라졌다면 10년 전의 중국과 10년 후의 중국의 어떤 국적 위상이라든가 혹은 동북아에서 중국이 보여주고자 하는 영향력의 차이가 많이 생겼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겪으면서 러시아는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혹은 국제적인 영향력 면에서 상당히 약화됐거든요. 물론 지금도 종전 협상을 두고 푸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사이에 회담이 오고 가면서 푸틴의 몸값은 올라갔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러시아는 힘이 많이 빠졌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반미 전선에서 결정적인 영향 혹은 결정적으로 다른 나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나라는 결국은 지금 중국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진핑
주석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는 동북아에서 혹은 이 국제관계에서 어떤 미국과 반대되는 세력의 중심이 러시아가 아니라 중국이다. 그리고 그 양 옆에 푸틴과 김정은을 둠으로 인해서 이 북중러 연합뿐만 아니라 어떤 신냉전 체제에서 미국에 대항하는 서방에 대항하는 어떤 이런 권위주의 국가들에서 중국이 압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라는 것을 은유적으로 좀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북미 회담도 관심이 쏠립니다. 왜냐하면 1, 2차 북미 회담이 있었을 때 항상 북한이 그 전에 중국을 갔단 말이죠. 이번에도 그러면 중국을 방문하고 북미 회담이 이루어질 것인지, 북미 관계는 어떻게 될 것인지 그 부분도 좀 궁금해요, 의원님. 예, 사실 이번 그 전승절 참석과 그리고 이제 북미 정상회담의 가능성은 특별하게 좀 연관성을 찾기는 일단 어려워 보입니다. 사실 그 전승절 참석 국가들을 보게 되면 이 북한, 중국, 러시아 사실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는 없습니다. 그러네요. 정상적인 선거를 통해서 권력을 잡고 뭐 우리가 지금 아까 검찰개혁인 뭐 한참 얘기를 했지만 선거를 가지고 이렇게 막 그 골치 아픈 국가들은 없어요. 네. 어떻게 보면 이 뭐 반 서방 진영이라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반민주주의 국가들이 모인 데인데 원래대로라면 한미일 같은 경우는 이전 바이든 정부 때는 민주주의 정상회의라고 해가지고요. 하나의 가치가 뭐냐면 바로 민주주의였습니다. 민주주의를 통해서 한미일 플러스 유럽, 호주, 뉴질랜드 같은 국가들이 하나의 이 블록을 형성을 했다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의 머릿속에서는 별로 민주주의라는 가치는 별로 중요한 것 같지가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예.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지금 미국 이익의 우선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바이든 정부 때처럼 민주주의와 반민주주의의 싸움 이런 형태가 아니고 미국 진영과 반미국 진영 뭐 이런 식으로 약간 돼버렸는데 사실 어떤 세력의 싸움이 붙으려면 가치라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아까 이제 북중러는 본인들 표현으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반파시즘 국가들이다. 파시즘에 맞서서 싸웠던 국가들이 전쟁에서 이긴 거를 기념하기 위해서 이 기념하는 행사에 북중러가 만났다는 건데 사실 북중러 관계도 잘 보면 한미일 관계처럼 복잡합니다. 무슨 하나의 가치를 갖고 뭉친 것처럼 보이고 미국에 대한 반대라는 건 하나의 가치인 것 같지만 북한, 중국, 러시아 북한 이 관계는 한미일 관계만큼이나 서로 애증 관계이기 때문에 이들이 한자리에 모였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지만 이들이 한 목소리를 내서 뭔가 당장 새로운 이 국제 질서의 흐름이 만들어질 거다라고 우려하는 것도 너무 좀 큰 우려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자 외교 무대 데뷔를 앞두고 있는 김정은 위원장, 그런데 내부 결속도 지금 상당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중국 전승절을 앞두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됐다가 전사한 장병 유족을 초청해서 속죄한다, 허리를 굽혔습니다. 울먹이는 모습까지 포착이 됐는데요. 그 모습 보고 오시죠. 유가족들에 대한 생각에 계속 마음이 떨리고 도무지 일이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귀중한 그들의 생을 지켜주지 못한 미안한 마음을 안고 유가족들 모두에게 다시 한번 속죄합니다. 저 어린 것들을 보니 더 마음이 쓰리고 아픕니다. 다시 말해 어머니 눈빛을 그려보며 우리 병사들이 갔습니다. 그들이 바란 대로 내가 유가족들 저 애들을 맡겠습니다. 영웅들이 남기고 간 저 자녀들을 혁명학원들에 보내서 내가 국가가 그리고 우리 군대가 전적으로 맡아 책임적으로 잘 키울 것이며 유가족들 모두가 하루빨리 오늘의 이 아픔을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열사들의 부임을 할 위훈과 울먹거리고 허리 숙여서 인사하는 김정은. 북한에서는 러시아 파병 군인들을 위한 노래와 영상까지 만들었습니다. 그 장면도 한번 보고 오시죠. 가슴 속 꿈과 희망 하나뿐인 그 생명도 기중한 저국의 영광과 바꿨네.
이 전사자 헌정곡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름이 조국의 별들입니다. 방금 보신 것처럼 뮤직비디오를 연상케 하는 화면, 그리고 전사자로 추정되는 이름들이 이렇게 계속 나옵니다. 북한이 상당히 공을 들이는 모습이에요. 배경이 궁금합니다. 방송상 적절한 용어는 아니겠지만 참 쇼하고 있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악어의 눈물이죠. 애초에 김정은이 아무런 명분도 없는 저런 우크라이나 전장에 병사들을 파견하지 않았더라면 희생자도 없었을 겁니다. 맞습니다. 있지 않았을 일이죠. 그 첫 단추부터 잘못되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 김정은이 저렇게 어떤 전사자 유가족들을 초대해서 그들 앞에서 울먹울먹하면서 연설도 하고 뭐 그들을 위한 헌장곡도 만드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명분 없는 우크라이나 전장에 북한 병사가 정말 많이 갔었고 약 4,000명 가까운 사람들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네. 결국 누군가는 이 사태에 대해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본인은 그 사태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여러 가지 국민들에게, 북한 주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쇼라든가 혹은 기존에 북한 지도부가 하지 않았던 여러 가지 뭐 지도자와 주민 사이의 대화라든가 담화라든가 이런 스킨십을 통해서 이 위기를 좀 넘어가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절대로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것이 저렇게 북한 병사들이 러시아에 파병되어서 돌아온 그 대가, 러시아로부터 받는 여러 가지 어떤 지원이라든가 금전적인 이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러면 이 전사자 가족이라든가 북한 주민에게 골고루 돌아가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가요? 러시아로부터 들어온 여러 상당한 돈은 결국은 이설주나 김주의 뭐 명품 가방이나 명품 뭐 코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는데 소비가 되지 북한 주민들에게 결정적인 이득으로 돌아가지 않고 지금 남편과 아들을 전장에서 잃어버린 저 사람들에게 북한이 해주는 것은 고작 영웅 메달 달아주는 것 뿐이거든요. 이들은 앞으로 가장 없이 혹은 아들 없이 평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영구적인 아픔을 이것으로서 퉁치려고 하는 저 북한 당국의 행태가 가증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애초에 전쟁 파병을 안 했더라면 일어나지 않아도 되는 일이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 시각 가장 뜨거운 화제 뉴스를 전해드리는 이 뉴스 뭐지?로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열어주시죠. 어제 이 전국의 소방 물탱크 차량들이 강릉으로 집결을 했습니다. 최악의 가뭄이 강릉을 덮치니까 긴급 급수를 하기 위해서 강릉으로 이 전국의 소방차가 집결한 거라고 하는데 지금 강릉에 재난 사태가 선포가 됐습니다. 자연 재난으로는 처음으로 재난 지역에 선포가 됐고 소방차 뭐 51대, 이 외부에 있는 것까지 합쳐서 71대가 2,500톤의 물을 나르고 있는데도 해갈에는 역부족이라고 합니다. 변호사님,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정말 안타깝습니다. 강릉에 정말 최악의 가뭄이 닥쳤고요. 재난 사태까지 지금 선포가 됐습니다. 네. 소방차가 아까 보신 화면처럼 줄지어 모여드는 모습도 굉장히 크게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 집결한 소방차들이 지역 소방센터나 취수장에서 물을 모아다가 홍제 정수장에 보내는 일까지 반복하고 있을 정도로 지금 강릉의 가뭄 사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소방청에서는요, 강릉시에 급수를 지원하기 위해서 국가소방동원령까지 지금 발령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이것만으로는 해갈에 어려움이 있고 좀 비가 시원하게 와야 된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그렇죠. 지금 비 소식이 크게 있지는 않아서 더 안타까움을 자자내고 있습니다. 빨리 비가 와야 될 텐데 가뭄으로 재난 사태가 선포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요? 얼마나 심각합니까? 예, 저도 사실 충격적으로 받아들였는데요. 현재 지금 강릉의 오봉 저수지의 저수율이 14.9%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강원도가 재난 2단계로 가동을 했고요. 2단계? 예, 그리고 이제 사실 서울에 사시는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제한급수라는 것, 과거 진짜 큰 가뭄단에했던 제한급수를 하고 있고 심지어 학교에 휴교나 단축 수업까지 검토하고 있다. 이런 정도면 뭐 거의 재난사태라고 봐야죠. 심각하네요. 지금 근데 이번 여름을 생각해 보면 정말 물폭탄이라고 할 만큼 전국 곳곳에 폭우 피해가 있었고 호우로 이제 이재민도 발생하고 이랬는데 왜 유독 강릉에서 이렇게 가뭄이 심합니까? 그러니까 지역적인 특색과 기후 변화가 맞물렸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예전에는 기후가 지역별로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았는데 지금은 서울 안에서도 어느 구에선 비 왔는데 어느 구에도 안 오고 이렇게 굉장히 달라지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지역적인 특색이 기후 변화로 해서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그리고 비가 왔을 때의 그 물을 저수할 수 있는 지역적인 환경이 강릉 쪽이 좀 취약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지가 많잖아요. 산지는 많아서 경사는 가파른데 하류의 길이가 짧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쏟아져서 그냥 바다 쪽으로 빨리 흘러가 버리고 바다로. 그렇죠. 토양에 많이 이렇게 잠겨 있고 하천이 많이 흐르면서 물을 머금고 있을 수 있는 환경이 안 됐던 건데 여기에 특히 또 이번엔 돌발 가뭄이라 그러는데
갑자기 폭염이 쏟아져 내리니까 그 얼마 안 되는 물이 순식간에 증발을 해버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평소에 가뭄을 대비해가지고 머금고 있을 수 있는 물에 대한 계산이 충분치 않았다. 이런 지역적인 특색과 돌발 가뭄이 맞물려가지고 지역적으로 이렇게 큰 차이가 발생한 겁니다. 지금 아무래도 가장 고통받고 있는 거는 강릉에 계신 시민분들일 겁니다. 저희가 시민분들 목소리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어쩔 수 없이 뭐 가게 문을 닫고 뭐 비가 올 때까지만 어떻게 유지를 해야 되지 않을까. 불가피한 경우는 저희들이 영업을 중지할 수밖에 없고 만약에 물이 단속이 되면은 물이 없잖아요. 어제 가져올 때도 없고 해서 대비를 해서 이렇게 해놨어요. 구자룡 변호사님 그 지역적 특성을 언급해 주시기도 했는데 근데 너무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게 얼마 전에 속초에서는 워터밤이라고 하는 큰 행사가 열렸잖아요. 물을 쓰는. 이렇게까지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대비의 차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과거에는 속초 쪽에서도 굉장히 가뭄이 심했습니다. 근데 오히려 그쪽이 더 심하다 보니까 지역사회에서는 이거 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선거 공약으로 그 저수 지하댐을 만들겠다라고 내세웠던 후보가 당선이 되면서 네. 진짜로 그걸 추진을 했거든요. 예방적 조치를 했네요. 그렇죠. 그래서 2019년도부터 그거를 착수해가지고 빨리 지어서 한 2년 만에 지었고 그게 이번에 톡톡히 효과를 봤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쪽이 가뭄에 대해서 더 어렵다 보니까 대비를 먼저 해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졌고 돌발 가뭄이라는 거는 사실 계획이 없잖아요. 평균 연간 강수량 그렇죠. 대비해가지고 이 시설이 이 정도 금액을 들여서 지을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따지는데 그것만큼에 대한 대비는 없었다. 오히려 더 심했던 곳이 미리 준비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굉장히 물이 충분히 남아서 워터밤 축제까지 열 수 있는 그런 극명한 차이를 발생시킨 겁니다.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강릉에서는 해갈에는 한참 부족한 5mm 안팎의 적은 비가 내릴 걸로 보여요. 도대체 가뭄은 언제쯤 해소가 될까요? 오늘 아침에 서울에는 많은 비가 왔잖아요. 이걸 보면서 이 비 모아서 강릉에 보내주고 싶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만큼 지금 강릉에는 뭐 큰 비 소식은 없는 상황입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행안부는 현장에 맞춰 지원을 하고 있고 그리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인력, 물자 지원 총동원하겠다라고는 하고 있지만 네. 일단 비가 좀 와줘야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9월에도 정확한 강수량을 지금 예측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 가뭄 상황이 언제 나아질지 지금 확실히 예측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간절하게 저희도 빨리 가뭄이 해소되기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열어주시죠. 행복한 이유, 나이 차이가 상당해 보이는 남녀의 얼굴이 보입니다. 일본에서요, 어마어마한 나이 차이를 극복하고 서로 교제하는 남녀 이야기가 화제를 모으고 있다고 합니다. 우선 두 사람의 모습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最初はちょっと感じたけど今は全然感じないわね。葵は私のうち孫の同級生だもん。からしました。一目惚れというか、僕はディズニーランドに行って日が暮れそうな時、帰り際にシンデレラ城が見えるところ。付き合いしてからどれくらいですか5ヶ月。 5ヶ月。 네, 5개월을 사귀었다는 두 사람. 남성의 나이는 23살이고요. 여성의 나이가 83살입니다. 나이 차이 빼보면은 60살이에요, 60살. 이 60살의 나이 차이를 극복하고 지금 연애를 이어가고 있다고 하는데 영상으로도 보셨지만 처음에 이 사랑의 오작교가 돼준 거는 손녀 때문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왜냐면요. 손녀의 친구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성의 입장에서 말하자면 친구의 할머니와 지금 교제를 하게 됐다라는 건데요. 60살의 나이 차이이기 때문에 지금 남성은 23살 코후 씨고요. 여성은 83살의 아이코 씨입니다. 아이코. 그러니까 이제 손녀와 그 코후 씨가 같은 반 친구였기 때문에 네. 집에 놀러를 간 거예요. 놀러를 갔다가 그 할머니를 보고 서로 첫눈에 반했다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나이 차이가 너무 있다 보니까 서로의 마음을 표현하기는 좀 주저하다가 운명 같은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손녀와 그리고 코후 씨, 아이코 씨 세 명이서 함께 디즈니랜드에 놀러를 가기 위해 계획을 했었대요. 네. 그런데 중간에 이제 손녀가 뭐 다른 사정으로 빠지게 됐고 결국에는 단둘이 디즈니랜드에서 이제 데이트 아닌 데이트를 하다가 해가 지는 때 신데렐라 성을 바라보면서 이 남성 코우 씨가 네. 아이코 씨에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그 순간 그에게 완전히 매료됐다라고 아이코 씨가 회상을 했습니다. 60살 나이 차이를 극복하고 교제하는 것 정말 깜짝 놀랄 일인데 아무래도 가장 먼저 놀랄 사람은 가족들이 아닐까 싶은데 가족들 반응이 의외라고 그래요? 그렇죠. 양측 가족들이 응원한다. 이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응원한다는 메시지를 냈기 때문에 또 네. 화제가 됐는데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그 두 사람의 인생을 잘 모르잖아요. 네. 누군가가 만날 때 이제 그런 글을 읽은 적이 있거든요. 누군가 연애를 하는 거는 자기가 원하는 것 혹은 자기가 부족한 것을 비춰주는 거울 같은 존재라고. 그러니까 저 남성분도 뭐 심정적으로 의지하고 조언을 구할 수 있는 그런 관계, 그런 여성을 원했을 수도 있고 네. 서로 간에 내가 원하는 것 혹은 내가 부족한 것에 대해서 채워주는 사람이라고 느꼈기 때문일 수 있는데 가족들은 또 그런 사람의 성향을 더 잘 알 수도 있잖아요. 그렇겠네요. 그런 것들이 투영됐기 때문에 모두가 다 환영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됐지 않았나. 밖에서 멀리서 우리가 보는 것과 좀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선회를 해봅니다. 네, 이번에는 돈이 되는 경제 이야기 순서입니다. 요즘에 베이커리 카페에서 커피 2잔에 케이크나 빵 하나 사면은 15,000원, 16,000원 정도 합니다. 이 유명한 카페 가면 더 비싸고 빵만 사면은 더 비싸요. 한 경제 유튜버가 빵값이 너무 비싸다, 이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이걸 짚어보겠다면서 소금빵 한 개에 990원, 케이크 하나에 19,000원 등 상당히 저렴한 가격에 빵을 판매하는 기획성 팝업 스토어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 빵이냐 하면서 달려든 오픈런 행렬만큼이나 논란이 상당합니다. 오늘은 치솟은 빵값, 빵플레이션의 얘기 한번 적나라하게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번 행사를 주도한 경제 유튜버 슈카 얘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경제 유튜버를 하는데 빵값이 맨날 비싸다 얘기했는데 내가 직접 만들면 빵값이 내려갈 수 있을까? 아니면은 실제로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어쩔 수 없는 가격이었나? 빵을 가성비 있게 만들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싼 빵을 만들면 안 팔립니다. 비싼 빵을 만들면? 맛있고 싼 빵을 만들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맛있고 싼 빵. 그래서 그게 되냐?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게 자, 빵값 얘기에 경제 전문가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장님 모셨습니다. 소장님, 지금 뭐 슈카 씨 모르는 분들이 없잖아요. 360만 구독자를 가졌는데 싼 빵을 판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엄청 몰렸다고 해요. 도대체 얼마나 싸게 팔길래 그런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우리나라 빵 가격이 전 세계에서 8번째로 비쌉니다. 8번째로? 네. 그래서 이 슈카 월드가 이제 팝업 스토어 실험을 한번 해보고 네. 이게 잘 되면 좀 더 확장하겠다라는 의도를 가진 것 같아요. 얼마나 빵이 싸길래 대기 시간, 줄 오픈런 1시간 반, 3시간까지 기다린다는 거예요. 주말 날씨 안 좋았잖아요. 네. 꿉꿉하고 날씨 궂은데도 불구하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소금빵은 1,000원이 안 됩니다. 990원. 그리고 싸네요. 식빵은 2,000원이 안 되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고가라고 하는 케이크조차도 2만 원이 채 안 됩니다. 그러면 야, 프랜차이즈에 가서 이 가격으로 살 수 있을까를 보면 프랜차이즈마다 가격은 조금 차이는 있지만 아마 소금빵의 가격은 한 2분의 1 내지 3분의 1 정도로 저렴한 수준이에요. 네. 자, 그러다 보니 고물가 속 합리적 가격을 원하는 소비자들이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줄 섰다라는 겁니다. 좀 싸게 파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이 소금빵 가격이 천차만별인데 일단 슈카가 만든 팝업 스토어에서의 가격은 990원. 그리고 이제 뭐 대전에 위치한 곳에서는 1,200원에서 2,500원 사이에 이 소금빵을 판매하고 있고, 그리고 뭐 또 하나 대규모 유통그룹에서 판매하는 빵은 2,700원. 그리고 개인 베이커리에서는 슈카가 990원에 파는 소금빵 가격이 4,000원에서 5,000원까지 뛴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싸다고 마냥 좋은 건 아니에요. 싼 게 비지떡이면 안 되잖아요. 결과적으로 이 가격에 좋은 맛도 담보를 할 수가 있는 건가요? 이 가게 이름이 ETF예요. 네. 아니 무슨 주식 관련된 상장지수 펀드인가라고 할 텐데 이게 익스프레스 트레이드 팜이에요. 팜은 농장. 네. 그러니까 농장에서 원료를 산지 직송했고요. 그리고 생산 공정을 단순화했습니다. 한마디로 유통 과정의 거품을 뺐습니다. 그래서 원가가 저렴합니다라는 소개를 하고 있는데 특히나 여기서 주력으로 가격이 저렴한 게 비글, 소금빵, 바게트예요. 특징이 뭐냐? 굉장히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버터, 치즈가 들어간 고급 재료는 조금은 뺐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몇 년 전 5,000원 대형마트 반값 치킨. 아우, 난리였죠. 난리였잖아요. 네. 거기는 대기업 계열사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같은 이제 업종에 이제 종사하시는 프랜차이즈 이 치킨 업체들의 반발로 인해서 일주를 못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마찬가지로 빵값을 둘러싼 구조적인 모순을 드러낸 사례이기 때문에 아마 논란이 커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싸게 파는 건 좋은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자영업자들은 반발이 상당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유튜버 슈카가요. 처음에 이 기획을 하면서 뭐 유통 과정을 줄이든 마진을 줄이든 가성비 좋은 빵을 만들겠다 뭐 이런 취지로 하긴 했는데 자영업자들이 지적하는 건 거기서 빠진 게 있다는 겁니다. 임대료, 인건비 이런 거요. 결국 뭐 팝업을 만들어서 하기 때문에 지금 임대료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런 가격이 나올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는 건데 이런 걸 다 빼놓고 마치 사회 실험하듯이 빵값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 이게 과연 옳으냐에 대해서는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특히 소금빵 재료비 원가가 1,000원 정도가 나오는데 990원에 절대 팔 수가 없다. 새벽 4시부터 일어나서 일하는데 허무한 마음이 든다. 이런 이야기들 나오고 있고요. 인건비에다가 상가 임대료까지 감안하면 도저히 불가능한 가격이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 뭐 밥 대신 빵이라는 얘기 있을 정도로 빵 많이 드시잖아요. 우리 구자룡 변호사님 빵 많이 드세요? 많이 먹죠. 가장 최근에 비싸게 드셨던 빵 가격 기억나시나요? 제가 애들 데리고 빵집에 갔는데 애들이 케이크 싸줘 이래서 봤는데 4만 얼마인 거예요. 4만 원 케이크가? 넘어요. 4만 원이 넘어서요. 얘들아 케이크는 생일에만 먹는 거야. 그래서 안 사줬던 제가 지금 마음이 아픈데 그 정도로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몇 개만 집어도 막 한 4만 원씩 돼요. 애들 먹이고 이러려면은 빵 진짜 비싸구나 이런 생각합니다. 맞아요. 이게 달고 짭짤한 빵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케이크 가격이 4만 원이 넘는다? 저도 약간 손이 벌벌 떨릴 것 같은데 일시적인 팝업 스토어긴 한데 빵값 논쟁에 불을 붙인 건 확실해 보여요. 그렇죠. 왜냐면은 짚어야 될 부분이 굉장히 여러 개가 있어서 그래요. 빵이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비싸냐? 일본이나 미국이나 이렇게 비교하는 사례들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유가 있는 게 원료에 대한 자급도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주 원료인 밀에 대해서는 자급률이 1%예요. 1%? 네, 그러니까 다 수입해 와야 돼요. 그리고 버터류나 이런 것들도 수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따라 가지고 가격이 올라가는 부분이 많다. 그리고 유통 과정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슈카 씨는 그 부분에 집중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통 부분을 줄여보겠다. 그러니까 이제 근데 세 가지 축이 있거든요. 원재료에 대한 자립도가 낮고 그리고 유통 구조가 복잡하고 그리고 인건비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다른 제조업은 인건비 비중이 한 8% 남짓인데 빵은 한 28%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최저임금이 올라가고 인건비가 상승하면 빵값에 바로 반영돼 버려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는 프랜차이즈가 대기업이 거의 장악을 해버렸잖아요. 그렇죠. 인건비 때문에 올립니다라고 해서 그냥 쭉쭉쭉쭉 올려버렸어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 따라가기 쉬웠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짚은 것도 의미는 있으나 저게 지금 팝업 스토어잖아요. 그러니까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 모든 구조적인 부분을 다 담아내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게 아닌데 교란만 하고 우리를 굉장히 뭐 많이 폭리 취하는 것처럼 보이게 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런 반발들이 팽팽한 상황인 겁니다. 그렇게 본의 아니게 논란의 중심에 선 경제 유튜버 슈카 씨 결국 사과를 했습니다.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욕은 욕대로 먹고 있다. 싼 빵 만들면 좋아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면서 한 발 물러섰습니다. 이런 논쟁과 별개로 빵값이 정상인가? 한번 짚어볼 때가 됐습니다.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빵값이 상당히 비싼 건 맞는 것 같고 그런데 문 닫는 빵집 왜 이렇게 많은 건지 뭐가 어떻게 꼬인 건가요? 하루에 평균 10곳의 빵집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10곳이요? 네. 지난해만 3,591곳이 빵집이 폐업을 했습니다. 크게 세 가지 문제예요. 실제로 앞서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첫 번째가 원재료 대부분 밀가루, 백설탕, 수입에 의존합니다. 수입에 의존한다는 얘기는 환율 리스크에 그대로 노출됐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는 공정위가 문제 삼고 있어요. 고정 비용이 너무 많다. 인건비뿐만이 아니라 임대비도 30% 가까이 차지합니다. 세 번째가 뭐냐? 빵집의 영업이익률이 6%예요. 그러니까 1,000원을 투자하게 되면 6원 정도 남는다라는 얘기인데요. 치킨집이 보통 한 9.5, 10% 정도 됩니다. 커피 전문점보다도 낮기 때문에 경쟁이 상당히 좀 치열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논란은 단순히 가격 경쟁을 넘어서 복잡한 유통시장 그리고 시장구조 개혁 없이는 빵값 안정이 쉽지 않음을 예고하는 대목입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가 살펴봐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옛날부터 맛있는 빵들이 쭉 나오면서 국민들 입맛이 좀 상향 평준화된 것 이것도 무시는 못할 포인트인 것 같아요. 저희만 해도 뭐 어디 버터냐 유기농 우유냐 이런 거 많이 따지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결국 이 빵값 가격 인상을 촉발시키는 이 기제로 작용을 하겠죠. 그렇죠. 원재료 값이 올라가면 그리고 좀 더 소비자들의 입맛이 올라가게 되면 이것에 맞추기 위해서 또 고급 원재료를 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빵값이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또 현상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생각은 드는데요. 정말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이렇게 빵을 많이 먹었나 싶을 정도로 지금 정말 많은 빵집들이 있고요. 또 예쁘게 꾸며놓은 그런 카페형 이제 베이커리 같은 경우에는 또 많은 분들이 가서 SNS용 사진 찍기 위해서도 네. 많이 가시거든요. 이렇게 빵값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이번 유튜버 슈카 씨의 이 기획 자체는 빵값에 대해서 과연 빵값 이대로 괜찮은가의 논쟁 자체는 시작점은 된 것 같습니다. 뭐 시장이 바뀔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저희는 60초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신통방통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8시 5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